나폴레옹과 히틀러의 공통점은 러시아라는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다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러시아보다 강력한 군대를 가졌지만 광활한 영토와 추위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병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일본 또한 이들과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는데요. 비록 중국이 러시아만큼 광대한 영토를 가진 것은 아니더라도 일본은 중일전쟁 내내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이를테면 일본은 중일전쟁 내내 부족한 병력으로 인해 점령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공세를 멈추고 동아시아로 관심을 돌린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자국보다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일본은 잠자던 강대국인 미국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니 그들의 앞날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일본의 섬 쟁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주력 해군을 이긴 미국은 드디어 태평양 전쟁의 전황을 바꾸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제 일본을 향해 공세를 펼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그 거리가 엄청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미국은 전쟁 초기에 안일한 자세로 잃었던 영토들을 다시 극심한 피해를 각오하고 탈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본과의 싸움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란 시기, 미국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니미츠 제독과 미 육군의 지휘관인 메가더 장군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니미츠는 미군이 태평양 남쪽에 있는 호주 방향으로 진격하게 된다면 태평양 전선의 중심이 해군에서 육군으로 옮겨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메가더 장군에게 재량권을 뺏길 수도 있죠. 따라서 니미츠 제독은 해군의 온전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군과 같이 호주로 진격하는 것 대신 태평양에 있는 일본의 섬들을 하나씩 점령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육지가 많은 지역이면 육군의 입맛대로 움직여야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섬 몇 개 둥둥 떠있는 곳으로 가면 니미츠가 태평양 전선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게 1942년 7월 2일 니미츠 제독에게 내려온 첫 번째 임무는 뉴기니 동쪽에 있는 과달카날 섬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니미츠 제독이 과달카날 섬을 점령하면 이후 메가더 장군이 라바울에 있는 뉴브리튼을 점령하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던 니미츠는 과달카날의 위치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데요. 과달카날은 아주 비좁은 해협의 위치에 있어 갸름한 홈이라고 불렸습니다. 해병이 상륙하고 보급을 받기엔 적의 습격을 받기 쉬운 위치이죠. 거기다 섬에 투입되는 함대도 문제였는데 틈이 좁으면 함대 기동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8월 7일 니미츠 제독은 미군 내에서도 최고라고 불리는 미 해병대 제1단을 과달카날에 상륙시켰습니다. 이후 미 해병대가 섬에 상륙한 것을 알게 된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과달카날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과달카날을 뺏기면 일본의 태평양 방어선에 큰 구멍이 생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방어책으로 섬의 병력을 쑤셔넣기보단 보급을 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급을 위한 함대만 잘 격파한다면 어차피 섬에 있는 미군들은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본은 과달카날 섬 근처 사보섬 앞바다에서 미 해병의 상륙 지원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순양함 4척을 침몰시키고 또 순양함 1척과 구축함 2척에 큰 피해를 주면서 미국의 보급로를 끊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사보섬에 증원군을 쏟아넣고 함포 항공기로 미군 비행장을 계속해서 괴롭혔죠. 그렇게 일본이 승기를 잡고 미 해군을 몰아내는 듯이 보였지만 미군이 그렇게 순순히 당해줄 리가 없습니다. 8월 24일에 과달카날에 두고 벌어진 두 해군의 결전은 또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증원군을 싣고 과달카날로 향하던 일본 해군이 동쪽에서 미 해군에게 덜미가 잡힙니다. 그대로 두 해군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일본은 당시 증원군을 싣고 가던 중이었으니 배가 절대 침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력을 지키면서 미 해군과 교전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전투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일본군은 항공모함 1척과 순양함 1척, 구축함 1척, 항공기 60여 기를 잃으며 패배했습니다. 물론 미군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의 주역이었던 엔터프라이즈호가 일부 파괴되었고 둘리틀 공습의 주역인 호네토가 격침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긴박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섬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과달카날에 상륙한 미 해병대가 마주한 일본군은 정말이지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 내부 깊숙하게 자리잡은 파시즘으로 인해 이성은 뒤편으로 둔 살인 기계와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광기로 가득 찬 집단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일본군이 미쳐 있었다고 해도 바다로부터 보급을 받지 못하면 그저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과달카날은 보급과의 전쟁과도 같은
같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의 보급을 끊으면서 자신들의 군대에는 보급을 하기 위해 바다에서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지죠. 이후 11월 12일부터 15일에 벌어진 한 해전에서는 미국의 전함과 일본의 전함이 맞붙었는데요. 이 전투에서 일본의 기암 히에이호가 격침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일본의 전함 기리시마호가 사우스 다코다 전함에 42발의 포탄을 퍼부었지만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지원군으로 도착한 워싱턴호에게 7분 동안 406mm 포탄 9발을 맞고 격침되었죠. 이렇게 양과 질에서 다소 뒤떨어지던 일본 해군은 계속해서 미 해군에게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일본군은 보급 문제에 부딪히면서 식량이 부족한 것은 물론 병사들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군은 명예를 기반으로 한 전투에 집중했지만 미군은 해군 함대의 강력한 지원과 항공기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상대했습니다. 두 해군은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과달카날의 제해권과 제공권이 점차 미국에게 넘어오기 시작하고 미국은 이 기세를 몰아 일본을 더 극한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1943년 1월부터 일본군은 과달카날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철수를 준비했고 본대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항하는 듯한 기만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침내 1943년 2월 일본군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란 느낌을 받고 공세에 대비하고 있던 미군은 공세 시작이 너무 늦춰지자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일본군은 이미 모두 철수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니미츠 제독이 과달카날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이 전투는 미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펼친 지상전 중 최초의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미츠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데요. 3개월이 지난 1943년 5월 니미츠는 다음 목적지인 아투섬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해군의 강력한 화력으로 일본군의 저항을 꺾은 뒤 해병대를 섬에 상륙시켰습니다. 아투섬의 일본군 수비 병력은 2,000명에 불과했고 과달카날과 비교해 저항도 매우 약한 편이었기에 미군은 금방 아투섬의 일본군을 정리하죠. 이후 1943년 8월 미국은 키스카 섬을 공격했습니다. 이 섬은 이미 일본군이 후퇴한지라 미국은 손쉽게 키스카 섬을 재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이렇게 땅 따먹기 하듯 섬 하나하나를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한편 메가더 장군은 어땠을까요? 메가더는 뉴기니에 남아있는 일본군을 공격했지만 공격이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과달카날과 다르게 일본군이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고 미군의 공격을 열심히 막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그저 막아내는 정도에 그치며 파푸아로 점차 후퇴하게 됩니다. 메가더는 일본군이 후퇴하는 것을 놓아주지 않고 곧바로 파푸아로 쫓아가 병력을 상륙시키는데요. 일본군은 코다 소루라고 불리는 산맥에서 최대한 깊게 참호를 파고 들어가 미국과 호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일본군은 나름 최적의 방어선에서 필사의 저항을 펼쳤지만 물자는 점점 떨어지고 이들은 계속해서 굶어갔습니다. 결국 12월 2일 로버트 아이첼버거 장군이 펼친 공세로 분화까지 넘겨주게 되죠. 파푸아에서만 무려 12,000명의 일본군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파푸아 점령에 성공하면서 호주는 드디어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의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군 수비 병력의 집결지인 라바울입니다. 미 해군이 북쪽으로 기동해 라바울을 에워싸면 메가더는 남쪽으로 진격해 일본 해군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대로 라바울을 점령할 계획입니다. 이 작전은 수레바퀴 작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죠. 그렇게 1943년 여름 큰 걸림돌이었던 라바울을 점령하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미군은 솔로몬 제도와 동부 뉴기니 일대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일본군은 점점 라바울로 모여들었고 그 조그마한 곳에 무려 수만에 달하는 병력이 주둔하게 됩니다. 이는 미군에게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였고 무작정 빼앗기엔 너무 리스크가 컸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미군은 라바울을 포위한 뒤 보급로를 끊고 나서 우회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일단 일본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우선이니 나중에 와서 다시 부숴버릴 생각이었죠. 이후 메가더는 우들락섬과 트로브리안도 제도의 섬들을 장악하면서 뉴기니 북부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43년 12월 15일 메가더는 뉴브리튼을 침공했고 동시에 홀시 장군은 과달카날 옆에 있는 러셀 제도와 뉴조지아 군도를 점령하는 양륙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인 압도적인 물량으로 일본군을 압도했죠. 이 기세를 이어 12월 26일 다시 오기로 약속했던 라바울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미군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었는데요. 일본군의 저항보단 지옥 같은 정글과 늪지대로 많은 병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일본군은 이미 포위망에 갇혔고 미국은 항공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기에 손쉽게 일본군을 무찌르고 라바오를 점령했죠. 이렇게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일대를 되찾은 미국은 이제 일본의 동남아시아 진격 당시 빼앗겼던 필리핀으로 향할 차례입니다. 메가더는 필리핀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과 레이테 섬을 침공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인 루손 섬을 침공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레이테 섬을 지키는 일본 육군은 고작 한 개 사단인 16,000명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공격을 준비하는 미국의 병력은 무려 한 개 군으로 20만에 달하는 병력이었습니다. 즉 일본은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다만 일본 해군은 그나마 미국을 상대할 만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일본 해군을 총 2개로 나누어 항공모함이 있는 부대는 일본 본토를 지키고 전함이 있는 부대는 동남아 석유 공급로를 지켰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로 가는 입구와 마찬가지라 일본은 상당한 규모의 해군을 배치했는데요. 최고의 방어는 아무래도 공격이죠. 이들은 레이테 섬을 침공하는 미국 해군을 급습해서 공격을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패배를 거듭한 일본 해군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일본 해군 장군들은 기습 도중 머뭇거리며 싸우려다 후퇴하는 등 치명적인 실수들을 범하는데요. 이런 찰나의 실수들이 모여 일본의 전함들은 손쓸 수도 없이 당해버립니다. 일본은 26척의 전투함과 46척의 대형 수송선을 잃었고 수많은 항공 전력 또한 미국에 의해 파괴되었죠. 이렇게 일본 해군은 레이테 섬 해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미군은 그 길로 레이테 섬으로 상륙하고 남은 일본군을 격파하러 진격했습니다. 이미 해군마저 격파당한 일본이 섬에서 제대로 막을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레이테 섬의 일본 수비대는 미 함대의 엄청난 포격을 맞으며 미국의 상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일본은 보급도 전부 끊어지고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밀고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진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일본군은 미군을 향한 무차별 돌격, 반자이 돌격을 해댔습니다. 이는 덴노 헤이카 반자이라고 외치며 적의 중앙으로 달려가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목숨을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행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파시즘에 잠식되어 미쳐버린 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본군과 미군은 무장 자체가 너무 차이나다 보니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병력과 함대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아군의 지원과 보급이 모두 끊겨버리니 일본군은 명예를 찾겠다는 명분으로 목숨을 사지에 내던졌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연히 애꿎은 병력만 무수히 잃게 되었고 레이테 섬에서 잃은 병력만 4개 사단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 죽음을 불사한 결사항전을 펼쳤지만 미군의 압도적인 물량에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거기다 일본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전함인 야마토급 전함의 존재도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일본 해군의 엄청난 손실과 더불어 아껴두던 비장의 카드까지 까발려졌으니 일본의 전세는 더욱 급격하게 기울었죠. 이렇게 미국은 레이테 전투에서 승리하며 필리핀을 수복할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일본 본토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다음에는 미국과 일본의 마지막 섬 쟁탈전이자 일본 대공습을 위한 마지막 전투,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명예만을 위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방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 없는 충성 대상인 왕을 위해 본인의 목숨은 뒤편으로 미루고 승리에 대한 갈증만을 느꼈죠. 심지어 일본의 패망이 다가온 순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승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본토 방어에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노력과 정신력으로만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압도적인 군수 생산량도 극복하지 못하는 난관 중 하나였는데 2차 대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한 군수 물자의 4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했으며 단순 항공기 부문에서만 비교해도 독일과 일본 생산량의 3배를 미국 혼자서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이 부수는 미국의 전력보다 미국이 만들어내는 물량이 더 많을 정도였죠. 거기다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인 독일도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에게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었고 일본의 말로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의
자신들의 최대 장점인 압도적인 군수 산업으로 일본을 압박하며 이제 일본 본토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 오키나와 섬만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불리해지고 패색이 짙어졌다고 해서 미국이 손쉽게 일본의 숨통을 끊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 양측이 모두 큰 피해를 입은 이오지마 전투와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상륙에 앞서 태평양 전선을 책임지는 니미츠는 자그마치 해병대 6개 사단과 육군 5개 사단이라는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충분히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었기에 하루빨리 일본을 끝장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니미츠는 1945년 2월에 이오지마를 4월에 오키나와 섬을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섬은 필리핀 지역이나 과달카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일본 본토와 가까이 있었는데요. 본토에 병력을 상륙시키든 폭격을 수행하든 이곳을 점령해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지역들을 점령하고 일본 본토에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을 일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뚫려버리면 일본은 말 그대로 패배였기 때문에 본토 근처의 섬들을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선 하이난 섬과 중국 본토 해안과 타이완 그리고 오키나와 섬이 있는 류쿠 제도를 지키기 위해 텐고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마지막 대규모 작전으로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군을 막으려는 작전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발악이죠. 일본은 이 많은 지역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인 오키나와 섬이 속해 있는 류쿠 제도에만 무려 4,800기의 항공기를 배치했습니다. 이때 일본에 남아있는 항공기는 충분히 많았지만 그에 비해 연료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전쟁에서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상의 함정 그리고 육상의 전차와 같은 기계와 장비들,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기, 심지어 난방을 위한 연료로도 석유가 꼭 필요합니다. 항공기나 군함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석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보통의 국가들은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일본처럼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사용처는 많아지니 연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대였던 미국도 그랬을까요? 일본과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단편적으로 비교해보면 미국의 생산량은 일본의 700배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법으로는 미국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석유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일본은 항공기 조종사도 부족했는데요. 애초에 연합국보다 병력 자체도 적었고 오랜 전투로 에이스 파일럿들을 포함한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그럼 항공기는 많지만 연료와 사람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가미카제라 불리는 자살 공격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항공기를 이용한 자살 공격인 가미카제를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의 전함이나 기체, 그 밖의 목표물들을 향해 충돌하는 방식으로 말로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공격이죠. 일본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함정도 모아서 이런 공격을 시행할 참이었으며 여기엔 세계 최대 전함이자 일본 비장의 카드, 야마토 전함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미친 계획이 바로 텐고 작전입니다. 아무래도 이오지마를 침공할 미군의 앞길이 참 험난할 것처럼 보이죠. 이후 1945년 2월 19일 드디어 미국은 이오지마 침공을 시작하는데요. 공세를 시작한 당시에 이오지마에는 포와 수비대가 빽빽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방어에 유리한 동굴이 군데군데 있었으며 현무암 안반에는 두터운 화산재가 깔려 있었습니다. 화산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공세를 시작하니 이게 여간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안에 깔려 있는 화산재는 물과 만나 질퍽해졌고 미국의 수륙 양용 장갑차들은 바퀴가 엇돌며 기동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된 장갑차들은 곧바로 일본 대포의 표적이 되어 부서지기 일쑤였죠. 또한 미 해병대가 화산재로 참호를 만들면 이게 힘이 약해서 계속 무너졌는데요. 일반 보병들은 장갑차 뒤로 몸을 숨겨도 대포에 의해 죽는 것이 태반이었고 참호를 파도 쉽게 무너지니 위험에 상시 노출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해병대의 진격을 돕기 위해 함포로 일본 대포를 부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대포가 동굴 안에 있어 함포로 파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모로 난관의 연속이었죠. 이오지마에 간 종군 기자 로버트 셰로드는 미 해병대의 끔찍한 전투를 보고는 병사들의 죽음을 있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명 행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로 끔찍한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상륙에 불리했던 미국은 그럼 이오지마 상륙과 점령에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악착 같은 발악과 열악한 자연 환경에도 전쟁에서
승기는 끝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늘 그렇듯이 모든 면에서 우월했던 미국은 일본의 기나긴 저항을 천천히 버텨냈는데요. 돈도 기름도 사람도 보급도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차츰차츰 해안가에서 벗어나며 동굴 속에 숨어있는 일본 대포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마침내 3월 16일에 승기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이 되자 남은 일본군도 전부 정리하며 미 해병대가 스리바치 산을 점령하고 산 정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5해병사단 소속 5명의 해병과 1명의 위생병이 거대한 성주기를 파이프에 매달아 정상에 꽂게 되죠. 이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오지마 전투는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미군은 6,821명이 전사하고 2만 명이 다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지만 일본의 피해는 더 끔찍했습니다. 항복이란 행동은 잊어버린 채 싸우다 죽는 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삼은 일본군은 총 2만 1,000명 중 2만 700명 이상이 전사했죠. 말 그대로 몰살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 당하고 나면 항복할 법도 하지만 저 2만 명이 넘는 사람 중 포로가 되어 목숨을 건진 사람은 216명에 불과했는데요. 나머지 병력들은 전부 목숨을 내던지며 싸웠습니다. 니미츠는 이런 광기에 가득 찬 전투를 경험하고 뒤이어 있을 오키나와 상륙 작전이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상대가 저렇게 미쳐있으면 좀 주춤할 법도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확실히 제압해야겠다고 다짐하는데요. 이제 오키나와로 향해야 하는 니미츠는 미 해병대가 상륙하기 전에 최대한 격렬한 공격 준비 포격을 시행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를 끝내고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오키나와에 거의 3만 발에 달하는 폭탄을 쏟아부으며 일본군의 방어 진지를 처음부터 부숴버렸죠. 이런 방식으로 이오지마의 참사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니미츠의 방식은 꽤 효과가 있었는데요. 미 해병대 2개 사단과 육군 2개 사단은 4월 1일에 오키나와로 떠나서 큰 피해 없이 상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미군의 엄청난 포격도 한몫했지만 오키나와를 방어하는 일본의 현실적인 장군 우시지마 장군의 영향도 컸습니다. 우시지마는 그동안 일본군이 미국을 상대로 패배한 이유가 해안에서 정면으로 상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사실 화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미국을 상대로 해안에서만 버티다가 미국의 강력한 함포로 인해 방어선이 붕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시지마 장군은 일본이 그나마 미국과 비등하게 싸우려면 해안가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섬에 고지를 필두로 방어선을 형성한 뒤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미국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으며 오키나와도 시간이 흐르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우시지마 장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패배할 운명이니 오키나와에서 최대한 미국에게 큰 피해를 주고 앞으로 있을 일본 본토 방어전을 준비할 생각이었죠. 미국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본토 공격을 주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미군은 조금씩 일본군의 저항을 뚫고 4월 6일에 오키나와 섬의 산맥을 일부분 차지했는데요. 이대로 오키나와도 점령하나 했지만 그 순간부터 일본이 준비한 텐고 작전이 시행됩니다. 본토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긁어온 일본 해군이 오키나와에 도착한 것이죠. 이후 일본의 가미카제 공격에 의해 미국의 와스프 항공모함이 파괴되고 프랭클린 호는 일본군의 포탄 2대를 받고 승무원 72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자랑인 야마토 전함에게 미국에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라고 명령하며 오키나와로 보내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전함인 야마토함은 일본의 비장의 카드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야마토급 1번함인 야마토함이 오키나와로 향하게 되죠. 심지어 야마토함은 쓸 기름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오키나와까지 갈 수 있는 연료만 채워두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최후까지 싸우고 침몰한다면 해안가에 가라앉은 상태로 해안 포탑으로 사용해 끝까지 저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육지로 올라가 또다시 지연전을 할 계획이었죠. 이는 항공기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 전함을 이용한 자살 작전이었습니다. 460mm의 구경을 갖고 있던 야마토의 주포는 포탄만 1.5톤이라는 무게를 자랑하고 사거리 40km라는 말도 안 되는 화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해안가에 자초되어 해안포로만 사용해도 미국은 야마토를 치우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끝장낼 생각으로 야마토함이 오키나와를 향해 진격했지만 가는 도중 미국 항공기에게 발각되는데요. 미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들켜버리고 어뢰 13발과 폭탄 15발을 맞으며 침몰하게 됩니다. 3,332명의 승무원 중 300명도 살아남지 못했죠.
있었죠. 일본의 최후의 카드와도 같았던 야마토급 전함이 아주 허망하게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패색이 짙었음에도 일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 서슴없이 가미카제를 감행했는데 이에 미국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례로 니미츠 제독은 하루에 함정을 1.5척씩 잃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가미카제 전술은 미 해군에게 있어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미친 공격은 해군만 겪은 게 아니었는데요.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와 육군도 남아있는 광신도들과 싸우게 됩니다. 일본은 전투 보직에 있는 병력이 아니라도 그저 살아있다면 싸울 수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적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일본을 위해 죽겠다는 명예만을 생각하며 최후의 그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일본군의 관기와 더불어 지형도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여러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키나와는 미국을 지독히도 괴롭혔고 일본군은 능선과 능선을 이동하며 최대한 미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손실을 늘리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화력과 보급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던 일본은 결국 6월 22일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군의 피해는 7,000명에 달했고 일본군은 무려 11만 명이 전사했으며 4,000명이 항복했습니다. 우시지마 장군은 오키나와를 지키지 못했다며 활복했죠. 이는 지금까지도 태평양 전쟁의 가장 끔찍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본 본토로의 진격인데요. 일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미군의 고통을 위해 싸웠으며 지금까지 미국에게 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본토에서도 결사항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죠. 이런 일본군의 광기를 지켜본 미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광기에 빠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일본 본토를 향한 대대적인 공습을 준비하는데요.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인 독일도 이미 항복했고 히틀러는 죽고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이제 온전히 일본에 신경 쓸 수 있게 되었고 소련도 전쟁 이후의 세계 패권 경쟁을 위해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일본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미쳐버린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항복을 받아낼 생각일까요? 다음화는 일본의 마지막인 도쿄 대공습과 원자 폭탄, 그리고 소련의 참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필 귀정, 모든 것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순수 악이었던 독일의 히틀러와 그 동맹국이었던 일본은 잔인한 야망으로 세계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잔인한 전쟁의 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키나와가 함락된 이후 일본의 미래는 암담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이때는 독일이 이미 항복한 상태라서 미국의 모든 병력이 태평양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적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태평양 전쟁에는 제대로 간섭하지도 않은 소련, 일본을 벼르는 영국,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도 있었죠. 이제 일본 본토를 쳐들어가 전쟁을 마무리하면 끝인데 미국은 아무래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일본과의 전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그래도 일본 본토는 공격해야 하니 일단 본토 침공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피해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76만 7천 명의 병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예측 사상자가 무려 26만 8천 명에 달했죠. 작전 성공의 여부를 떠나 미국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이후 1945년 초에 루즈벨트 후임인 트루먼 대통령이 작전 계획을 받아보았지만 너무 참담한 결과라며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군이 벌였던 발악이 미국에게 꽤나 큰 피해를 준 건 사실이고 미국을 망설이게 하려는 일본의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한 것이죠.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 공격을 포기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그냥 둘 수가 없었는데요. 미국은 상륙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은 접어두고 메가더 장군이 제안한 일본 본토 폭격으로 일본을 무너뜨릴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지리적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에 둘러싸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가 까다로운 미국은 과거부터 항공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아무래도 일본 본토 폭격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인 1944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이 사이판 전투를 통해 티니안 섬과 사이판 섬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섬이 위치한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일본 본토까지의 거리는 불과 2300km 수준으로 충분히 공격해볼 만한 거리입니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29가 미 육군 항공대에 배치되면서 장거리 폭격이 더 쉬워지는데 B-29의 항속 거리는 5200km로 충분히 일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거리였죠. 그렇게 미국은 1944년 중순부터 규슈와 같은 일본 남부 지역의 폭격을 시도해왔습니다. 다시 1945년으로 돌아오면 메가더
나라에서는 이런 배경 상황에서 일본 본토 폭격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계획이 수립되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요. 바로 도쿄 대공습의 시작입니다. 1945년 3월 9일 늦은 밤 이오지마 전투가 한창이던 그날에 300기가 넘는 B-29가 사이판과 티니안에서 날아오릅니다. B-29는 한 기당 7톤에 육박하는 소위탄에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소위탄은 화염 폭탄으로 쉽게 말해 불이 붙는 소위제를 폭탄 내부에 넣어 떨어뜨리는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적진을 불바다로 만드는 무기이죠. 도쿄에 도착한 수백 기의 폭격기는 수많은 폭탄을 말 그대로 들이부었고 도쿄는 곧장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소위탄이라는 무기 자체도 불이 잘 꺼지지 않으며 당시 일본의 건물 대다수가 목조였기 때문에 불이 걷잡을 수 없게 번져버리고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를 건디지 못해 강으로 뛰어들었지만 엄청난 화염으로 물도 이미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죠. 그렇게 시작된 화염은 일주일이 지나 16일 아침이 되어서야 꺼졌습니다. 며칠간 지속된 엄청난 화염은 40제곱킬로미터를 넘게 태워버렸고 이는 우리나라의 강남구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미국은 일본 영토에 상륙하지도 않고 상공을 떠돌며 이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데요. 도쿄 대공습으로 인한 일본의 사상자는 무려 8만 9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의 폭격은 자비 따위 찾아볼 수 없는 폭력의 결정체였죠. 하지만 이런 폭격을 얻어맞고도 일본은 전혀 항복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먼저 항복한 독일과 매우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마지막 국민 한 명까지 모두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죠. 이쯤 하면 일본이 백기를 들 것이라 생각한 미국도 이제는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945년 7월 26일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일본 본토를 전부 파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열흘 전인 7월 16일 1942년부터 시작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이 성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기어코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으름장은 단순히 도쿄 대공습처럼 그냥 폭격으로 본토를 박살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그냥 일본 본토로 떨어뜨릴 심산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 말을 듣고도 항복하지 않았고 미국은 1945년 8월 3일에 핵폭격 승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윽고 3일이 흐른 1945년 8월 6일 B-29가 핵폭탄을 싣고 히로시마 상공에 도착해 리틀보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8월 9일엔 펜맨이 나가사키로 떨어지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사용되는데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핵 공격으로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단 2방의 핵폭탄으로 25만 명 이상이 사망하며 이 중 민간인만 16만 명이 훌쩍 넘어버렸죠. 그런데 일본은 원자 폭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항복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항복 이유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게는 핵보다 큰 위협인 소련의 참전이 남아있었죠. 핵폭탄을 투발하기 전에 스탈린과 트루먼, 처칠이 모여 포츠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전후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스탈린은 일본의 항복을 돕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여기엔 소련의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습니다. 소련의 부목격인 러시아 제국이 1905년에 일본에게 패한 경험이 있었고 그간 겪어온 일본과의 충돌로 악감정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였는데요. 거기다 소련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지는데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로써 공산주의를 세계에 퍼뜨릴 생각이었죠. 그럼 2차 대전 말기에서 소련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일본 본토에만 이야기가 집중되어 일본이 모든 영토를 잃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본토를 제외하고도 아직 일본의 식민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었으며 거기엔 수많은 일본군도 남아있었습니다. 소련은 이렇게 남아있는 일본군들을 처리하는 역할이었고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만주 지역이었죠. 그렇게 1945년 8월 9일 소련과 일본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깨고 일본 영토로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소련의 공격은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만주 접경지로 150만 명에 달하는 소련군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독일과의 오랜 전투로 숙련되었으며 전술도 훨씬 발전되어 있는 소련의 베테랑 군인들은 일본과의 전투에서 지속적인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이때 일본군의 저항은 미비한 수준이었고 70만이 넘는 일본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소련은 만주를 시작으로 쿠릴 열도와 남부 사할린, 선양 부근의 태평양 연안까지 점령합니다. 일본은 몰려드는 소련군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이미 본토의 핵폭격을 맞으며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을 체감했고 이후 압도적인 물량으로 쳐들어오는 소련군을 보자 이제는 버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일본 본토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이 시간 문제인 상황이었죠. 이렇게 두 국가에 의해 일본이 무너진다면 두 강대국은 일본 영토를 쪼갤 게
분명했습니다. 마치 얼마 전 분단된 독일처럼 서로 다른 이념으로 갈라질 것이 분명하며 일본이 악착같이 버티며 시간을 끌수록 소련의 영향력은 커지고 나라가 분단될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항복하는 것이 일본의 앞날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의미로 연합국이 제시한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5일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방송이 전 세계로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은 끝났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의 외무대신 시게미츠는 미국의 미주리호에 탑승해 떨리는 손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며 공식적인 문서 정리도 끝나버렸죠. 이후 전쟁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전범 재판도 이루어지는데요. 전쟁을 수행하며 나치 독일을 벌였던 인종학살 등의 만행은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에서 처리했고 일본이 벌인 민족 탄압과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는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전범을 주도한 나치와 일본군 인사들은 사형과 무기징역이 떨어졌으며 독일은 연합국에 의해 4개로 쪼개집니다. 그럼 일본 영토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소련군이 일본 본토로 진입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소련이 영향력을 미칠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본토의 분할 점령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전후 사정을 처리하면서 추축국의 수많은 인재와 기술이 승전국으로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후 벌어진 냉전에서 수많은 무기와 기술 개발에 일조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길고 길었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독립을 얻어냈죠. 하지만 세계의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며 많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었고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외교전을 펼쳤으며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끼어 있었는데요. 일본 잔당을 정리하려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소련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만나 38선이 그어지고 이때부터 한반도가 분단되었죠. 여기까지 6년 가까이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 전쟁에서의 뚜렷한 정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나뉘고 강대국 사이에서도 강대국과 약소국이 나뉘며 심지어 약소국에서도 강대국과 약소국이 나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게 되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이 끝나고 70년가량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텐데요. 부디 그 비극이 크지 않길 바라며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